민사소송법 1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명권 한번 보시죠. 우리 교재 233쪽이요. 자, 성명권이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나아가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이런 법원의 권능을 우리가 이제 성명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석자, 해석할 때 석자, 명자,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밝게 한다 이런 뜻이죠.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데 뭘 주장하는지 불분명해요. 자,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지금 원고가 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장하는 취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세요. 이게 이제 성명권이에요, 이런 게. 뭐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뭘 입증하려는지 입증 취지가 불분명해요. 이런 경우 이게 뭐 입증 취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명권이에요. 성명권. 그러니까 이런 성명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에요. 성명권은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명권은 법원의 권한이죠.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지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명 의무는 없어요. 성명권이죠. 이렇게 법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권능이 이제 이게 성명권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 성명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내용에 이걸 이제 그 민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사항 지적 의무인데 이 법률사항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사항 지적 의무도 지금 이제 성명권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성명권은 이제 판사가 아무래도 우리 이제 변론주의잖아요. 변론주의니까 심판 자료 수집 제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은 일치되지가 않아요. 당사자의 능력이 똑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한번 뭐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원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는 선임을 했는데 피고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요. 근데 피고는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증거를 뭘 증거로 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판사가 우린 변론주의니까 뭐 그 심판 자리 수집 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니까 당사자가 알아서 해라.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한쪽은 법률 전문가고 한쪽은 법률 문외한인데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이렇게 성명권을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명권은 우리 거기 성명권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성명권은 법원이 소송 지휘에 의해서 당사자의 소송자료 수집에 협력함으로써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성명권이에요. 근데 이 성명권은 정말 적절히 잘 행사해야 돼요. 성명권을 너무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대등하지 않는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 불평등을 방치해두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명권을 너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파적인 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성명권을 적절히 잘 행사해야 돼. 그게 판사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법률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이게 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 재판을 원만히 잘 진행하는 거, 재판의 주재자로서 재판을 원만히 잘 진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하여튼 뭐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명권의 행사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판사도 참 힘들어. 판사도 힘들어. 그러니까 성명권을 잘 그때 잘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요령껏 잘 이렇게 행사를 해야겠죠. 자, 234쪽 한번 보시죠. 성명권의 범위 한번 보죠. 자, 원칙적으로 소극적 성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성명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소극적 성명이란 게 뭐냐 하면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분명한 점을 지적해서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개정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성명권이지. 이런 게 이제 소극적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명권은 법원이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극적 성격의 성명이 허용된다. 근데 적극적 성명은 허용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사자에게 어떤 새로운 주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장하지도 않았던 요건 사실이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시사하는 거. 판사가 이봐요 피고 이런 한번 증거 한번 내봐. 아이 피고 이렇게만 주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주장해봐. 이렇게 하면 이건 편파적인 재판이죠. 이건 편파적인 재판이지. 그렇게 재판 진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사자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시사한다든지 이런 건 변론주의 위반이에요. 이건 변론주의 위반이야. 편파적인 재판이지. 그래서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235쪽 한번 보세요. 적극적 성명 의무. 자, 적극적 성명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극적 성명이 허용되고 나아가 이게 성명 의무가 되어버렸어. 적극적 성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명권은 뭐라 그랬어?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때 성명권을 행사할 때도 소극적 성명이 원칙이고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적극적 성명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명하지 않으면 위법한 재판이 돼버려. 성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극적 성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235쪽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가 잘못됐어. 지금 당사자 원고 그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 없음이 명백해. 자,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거 당사자 능력이 없네. 소송 요건이 흠결됐네. 부적법 각하 이렇게 판결하면 위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때? 적극적 성명 의무가 있어요. 당사자 능력 있는 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해라. 이렇게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성명이죠. 그죠? 적극적 성명인데 이게 의무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한 재판이 돼. 그러니까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사는 당사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해라. 이렇게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 한남대학교를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만약 건설회사가 제기했다. 근데 피고 한남대학교 이렇게 했어. 피고 한남대학교는 이건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뭐예요? 학교 명칭이죠. 그냥 학교 명칭, 교육시설 명칭이지. 그럼 뭘로 바꿔야 돼? 피고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바꿔야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이때 판사가 딱 봐서 이거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이거는 당사 능력 없는데 이렇게 판단이 들면 당사 능력 있는 사람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당사 표시를 정정해라. 이렇게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236쪽 한번 보시죠.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요건 내가 지난번에도 처분권주의 설명할 때인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토지 임대인이 그게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지 공작물, 지상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우리 민법에는 그 경우 예외적으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공작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상물은 건물 다 포함되니까 거의 수목도 다 포함돼요. 건물이라든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금 빌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은 그 토지를 왜 빌렸냐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요량으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을 했어요. 자,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또는 건물 매수 청구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면 건물 매수 청구권, 뭐 다른 지상물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겠죠. 이렇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하고 똑같은 그런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게 명칭은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게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라 그랬어요. 행사하면 바로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사는 지금 피고인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 당신이 지금 건물 철거 청구를 구하고 있지 않소. 지금 토지 임대인이 지금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또는 뭐 지상물 철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지. 이때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해. 근데 이게 형성권이야. 청구권 행사하면 양 당사자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자, 이때 건물 철거 청구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건물을 철거하고 싶으면 건물 사서 매매대금 피고인 토지 임차인에게 주고 건물 사서 자기가 때려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판사가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뭘 성명할 의무가 있냐면 피고가 지금 적법하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니 이제 원고 토지 임대인 당신은 저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과 상한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건물 철거 청구를 유지할지 여부를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원고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지.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원고 패소 판결 내리는 거죠. 피고는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 이제 매수인의 지위에 들어선 사람인데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해? 응? 그래서 이걸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인의 임차인 상대의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법원은 임대인이 그래도 종전의 건물 철거 청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건물 대금, 지상물 대금 지급과 상한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로 청구 변경을 할지 여부를 성명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성명하지 아니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금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 자, 이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배상 책임의 요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증명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배상 책임 요건은 다 증명을 했어. 불법행위 같은 경우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거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뭘 지금 입증 못했어?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못했어. 자, 그 경우에요.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금 상대방의 배상 책임은 지금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확정이 됐어. 근데 문제가 뭐야? 손해액을 지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돼요. 원고 패소 판결. 원래 변론주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손해액에 대해서는
변론주의라든지 증명 책임 이론에 따른다면 이건 당연히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 원고에게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있단 말이야. 근데 원고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패소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판례 입장에서 야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배상 책임 요건 다 증명했는데 딱 하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어. 자 이런 경우 판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해서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간접 사실, 직접 사실이 없다면 간접 사실에 의해서라도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아가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해야 된다. 직권으로라도 법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법률사항 지적 의무예요. 새롭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들어온 법률사항 지적 의무. 그래서 법원은 237조고요.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한번 부재소 합의 같은 경우. 자, 부재소 합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당사자가 지금 부재소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가 소송 소리를 보다 보니까 부재소 합의가 있어. 근데 당사자가 아무도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는 이걸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아. 자, 이런 경우에 판사가 뭐예요? 씩 웃고 있다가 너희들 한번 뭐 멋대로 해봐라. 씩 웃고 있다가 나중에 부재소 합의를 들어서 부적법 각하 판결하면 이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판사가 당사자한테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부재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죠. 그럼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원고는 아니 그 부재소 합의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부재소 합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37조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자,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제소 기간이 있잖아요. 사행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행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소송 내내 제소 기간에 대해서는 다툰 적이 없어요. 근데 판사가 봤더니 제소 기간이 도가 있어. 자, 이 경우에도 판사가 씩 웃으면서 제소 기간 도가로 나중에 부적법 각하 판결 난데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보니까 이게 사행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거 제소 기간 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야죠. 상대방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계약 책임인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그 어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변경이 되는데 이게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애매한 경우에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이게 추가적 변경인지 교환적 변경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교환적 변경이 뭐고 추가적 변경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청구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건물 명도 청구 소송.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원고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고가 집주인이야. 임대인.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서 임대 목적물인 임대 건물에 이제 반환을 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송 도중에 피고가 실수로 화재를 불을 냈어요. 불을 내가지고 그 불에 타버렸어. 자, 이 경우에 이제 종전의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하면 이게 추가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 변경. 그때는 이제 종전에는 한 개의 청구인데 두 개의 청구가 된 거죠. 추가적 변경은 이렇게 두 개의 청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전소했어. 건물이 전소했어. 그럼 뭐야? 이 건물은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건, 이건 소유이익이 없죠.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뭐 이행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지구상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지.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로 바꿔야겠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로. 그러니까 건물에 가름하는 전보배상 청구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종전의 건물 청구를 빼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거. 이게 교환적 변경이 바꾼다, 교환한다 이거예요. 교환적 변경.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의 경우는 종전 청구가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가 제기된 이런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환적 변경인지 청구적 변경인지는 분명히 해야겠죠. 만약에 추가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 경우에는 종전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교환적 변경인 경우에는 종전 청구가 빠지는 거죠. 종전 청구가 취하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청구 변경인데 추가적 변경인지 교환적 변경인지 명백히 해둬야 된다는 거야. 당사자 원고에게 이게 지금 청구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교환적 변경입니까? 아니면 추가적 변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상 지정 의무에 속해요. 그럼 적극적 성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죠. 첫째,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둘째,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셋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넷째, 법률상 지적 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성명권의 행사 한번 보죠. 성명권은 소송 지휘권의 일종이므로 합의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행사하고요. 단독 재판의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행사를 한다. 성명권 위반과 상고 이유 한번 보죠. 자, 성명권 불행사가 이게 상소 이유가 되느냐? 성명권은 뭐라 그랬어요? 성명권은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아까 그 성명 의무 인정되는 네 가지 말고 원칙적으로 성명권은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재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명권 불행사는 상소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까 성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 적극적 성명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하지 않았어. 이건 위법한 판결이 당연히 상소이유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소이유가 된다. 그 다음 기타의 원칙 한번 보시면 공개심리주의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공개해야 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판결은 어떤 경우든지 공개해야 된다. 다음에 240조 구술심리주의 한번 보죠. 240조 구술심리주의 한번 봐요. 자, 구술심리주의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는 말로 구술로 행해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구술로 진술한 소송 자료만 판결의 이치로 삼는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 이제 준비 서면 같은 이제 소장이라든지 답변서 준비 서면 같은 서면을 이제 거기다 이제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서면을 내면서 뒤에 그 호중을 증거를 첨부해서 같이 내죠. 그러니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예를 들어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이렇게 내고 피고가 제출하는 거는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 이렇게 해서 낸단 말이야. 갑호증, 을호증으로.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또는 뭐 어떤 이렇게 뭐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뭐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 이렇게 호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그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이 되고 그리고 법원에 내가 서증을 제출한 것으로 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면 언제 주장한 것이 되고 언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되느냐? 내가 기일날 변론 기일날 출석해서 구술로 얘기한 때
그러니까 원래는요, 준비 서면은 문자 그대로 준비하는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소장이 기재된 내용 이런 것도 변론기일 날 딱 가서 원고가 소장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청구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소장 기재대로 제가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는 제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답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합니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 구술로. 그걸 다 구술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구술로 주장한 게 돼. 구술로 진술한 게 돼. 그때 비로소 법원에 대해서 그 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제출합니다라고 구술로 얘기했을 때 증거를 제출한 게 되는 거야. 응? 이거 구술 심리주의라니까. 구술 심리주의. 응?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해야 돼. 진술을. 그래야지 재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가 대신 다 해줘. 그래서 첫 변론기를 딱 가면 판사가 이래. 원고 소장 진술하시죠? 그럼 원고 예, 그럼 구술로 진술한 거야.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죠? 예, 하면 답변서에 있는 내용 다 진술한 거야. 좀 형식적이지. 왜냐면 빨리빨리 소송 진행하려고. 그리고 판사가 또 다 해줘. 원고 그 소장에 첨부된 갑제 1호증서부터 10호증까지 제출하시죠? 그럼 예 하면 이거 증거 제출한 거야. 그래도 예 했잖아. 구술로 말했잖아. 그래서 좀 너무 형식적이긴 하지만 같은 구술로 일단 뭐 예라고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구술로 한 거잖아. 구술로 한 거니까 이때 이제 재판 자료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해서 구술로 진술한 때 비로소 소송 서류 등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되고 증거 신청의 효과가 생긴다. 다음에 직접주의 한번 보자. 직접주의는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야.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은 판사가 판결 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주의야, 직접주의. 그래서 241쪽 보시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만일 법관이 바뀌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는 새로운 법관 앞에서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해야 돼. 이걸 변론의 갱신이라 그래. 변론 갱신 절차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보통 한 2월 달하고 8월 달이 인사이동이 있어요. 판사 인사이동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판사가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이때 판사가 바뀌면 바뀐 판사 앞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해. 이것도 또 형식적이야. 원래는 이제 변론 갱신이라 그러면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판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원고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주장했고 증거로 이런 걸 냈어요. 이렇게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술 심리주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언제 그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지. 아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여튼 그래도 변론 갱신 절차는 거쳐야지. 그래서 변론 갱신은 241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변론 갱신은 개괄적으로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족하고 종전 변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서 다시 진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시간 너무 많이 뺏기죠. 근데 이제 많이 형식적으로 돼 있죠. 자, 합의부의 경우에는 법관이 한 명이라도 바뀐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이 바뀐 경우 당연히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겠죠. 근데 소송이 이송된 경우 내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어요. 그럼 전주지방법원 가면 어떻게 돼? 새로운 판사 앞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우리가 이제 1심하고 2심은 뭐예요? 사실심이죠. 사실심. 그러니까 계속심이에요. 계속심. 이제 3심은 법률심이죠. 거긴 좀 성격이 달라요. 근데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증거도 1심에서 원고가 갑재 일호증서부터 10호증까지 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갑재 1호증을 내는 게 아니고 갑재 11호증서부터 내는 거예요. 쭉 이어서. 계속심이거든요. 계속되는 사실심이야. 그러니까 항소를 냈는데 판사가 바뀌었어. 그럼 뭐 이때도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항소심에 가면 뭐 항소 취지 얘기하고 진술하고 그래요. 첫 항소심 변론기일 열리면 그게 변론 갱신 절차. 이건 별거 아니야. 가서 내가 왜 이렇게 항소를 제기하는지 1심에서 어떤 증거 제출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형식화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 판사님들이 많이 대신해 주죠. 그래 당사자는 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몰라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많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타 항소를 제기한 경우도 판사가 바뀐 경우죠. 그죠? 사실심 판사가 계속심인 사실심 판사가 바뀐 경우니까 이때도 변론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거나 이송된 경우.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왔어. 자, 이렇게 파기환송되어 온 사건은 종전 소송 사건을 종전 대전고등법원 종전의 그 대전고등법원 그 사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심지어는 종전 대전고등법원에 있던 소송 대리인의 권한까지 부활한다 그래요. 이거 뭐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소송 대리인의 권한까지 부활된대. 왜냐하면 종전의 항소심의 속심으로 봐요. 종전의 항소심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보는 건 좀 내가 보기엔 무리야. 왜냐하면 만약에 대전고등법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담당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졌어.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 잘해가지고 파기돼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고등법원 재판 잘못됐다. 근데 내려왔는데 왜 뜬금없이 지난번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한대. 근데 하여튼 우리 판례는 그런 입장이야.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제 그 파기 환송되어 온 사건은 종전 항소심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파기 환송돼서 왔으면 판사가 바뀌는 거지. 파기 환송된 사건은 종전 그 파기 환송 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다시 담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판사가 해야 돼. 민사소송법에서 금지시켜놨어. 아니 우리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재척사유 설명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게 계속심이야. 계속되는. 근데 판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변론 갱신 절차 그때도 거쳐야 된다. 재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심 개시 결정이 있어서 이제 재심 소송이 이제 개시가 되면 이 재심 사건은 종전 사건의 계속된 사건이에요. 계속된 사건. 그러니까 이때도 판사가 바뀐 걸로 보니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변론 갱신 절차는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중에 법관이 바뀐 경우, 소송이 이송된 경우, 항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이나 이송된 경우, 재심 소송에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는 경우, 이때도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 선고 기일에 법관이 바뀌었어요. 판결 선고 기일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이때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필요 없다. 에? 아까 교수님께서 아니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판결할 수 없는 게 직접주의라면서요. 근데 판결 선고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주 4번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오해할까봐 각주 4번에 내가 정리를 해놨어. 각주 4번 한번 보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결 선고 기일이 8월인데 한 8월 초에 판사가 바뀌었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론을 제기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전 심리를 했던 판사가 판결문을 써놓고 다른 데로 갔어. 그럼 새로운 판사는 그 종전 심리에 관여했던 판사가 쓴 판결문을 그냥 선고만 하는 거야. 그건 가능하다 이거야. 그거는 그때는 변론 갱신 절차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판결 선고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심리를 했고 변론 종결한 자신이 변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써놓고 가야지. 판결문 안 써놓고 도망가면 요거도 먹어요. 판결 써놓고 가야지. 자기가 변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도 안 써놓고 도망가면 어떡해. 만약에 이제 판결문 안 쓰고 갔다. 그러면 변론 재개해야지. 변론 재개해서 변론 경신 절차 해야 돼. 그 담당 판사 요거도 먹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변론 종결을 한 사건은 자기가 인사이동으로 딴 데 가기 전에 판결문 써놔야죠. 그럼 새로운 판사는 선고만 하는 거야. 이때 선고를 할 때 그 사유를 선고한 판사가 그 사유를 거기다 적으면 돼요. 사유를. 그래서 판결 내용이 확정된 뒤에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 없어요. 선고만 하는 거니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날인한 다음 선고하면 돼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적시 제출주의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